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국장입니다. 오늘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조강지처의 두 번째 인생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친정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친정이지. 돌아가시고 나면 남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었다. 새 주인이 되어 곳간 열쇠를 주렁주렁 허리춤에 찬 올케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장농 사느라 쌀가마를 드러냈더니 곳간이 텅 비었어. 이렇게 말하며 올케는 좁쌀 반자루를 툇마루에 툭 던져놓고는 잘 가. 이 한마디뿐이었다. 그 말에 순복이가 참지 못하고 좁쌀자루를 올케에게 던지며 울분을 터뜨렸다. 야, 이년아. 때거리가 없어서 초금목피로 목숨을 이어가던 거지년을 친구랍시고 부모님께 잘 말해서 우리 집안에 들여놓았더니 나한테 하는 짓이 겨우 이거냐. 순복은 등을 돌리고 친정집을 나와버렸다. 오라버니는 어느 구석에 숨었는지 상판을 볼 수도 없었다. 좀팽이 자식. 그날은 순복이 친정과 영영 담을 쌓은 마지막 날이었다.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우리 신랑이 과거에만 붙어봐라. 순복이는 울지 않았다. 잔치집에 가서 밤늦도록 커드렛일하고 남은 음식을 싸와서는 공부하는 남편에게 상을 차려주었다. 장날에는 주막집에 불려가 눈코 뜰 새 없이 일했다. 술손님들이 먹고 남긴 너비안이나 닭창자볶음 등을 가져와서는 남편에게 상을 차려줬다. 봄이 오자 순복이는 바지를 입고 망태기를 메고 산에 올라가서는 더덕을 캐고 하수오와 참나무를 뜯었다. 아주 드물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재수가 뻗쳤는지 귀한 산삼을 발견하는 때도 있었다. 그런 날은 산삼을 장터 약방에 가져다가 팔아서 돈과 바꾸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씨암탉에 산삼을 넣고 푹 고아서 남편 몸보신을 시켰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기는 힘들었지만 글 읽는 신랑의 등을 쳐다보면서 순복은 뿌듯한 마음으로 즐겁게 살았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중 과거를 시행한다는 방이 관아 앞에 붙어 있어서 신랑에게 뛰어와서 시험 소식을 전했다. 부랴부랴 짐을 꾸린 신랑은 한양으로 올라갔다. 다른 선비들은 모두 말을 타고 갔다. 하지만 여유가 없는 순복의 신랑은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순복은 신랑이 걸어가는 것이 신랑에 대한 자기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아팠다. 순복은 매일 새벽 일어나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서 놓고는 조왕신에게 빌었다. 신랑이 과거를 보러 가긴 했지만 과거급제는 급제이고 당장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매일매일 살던 대로 순복은 살아갔다. 어느 날 약초를 캐러 가서는 산속을 헤매다 보니 깊은 산까지 갔는데 마침 눈앞에 귀한 백화수호가 보였다. 가파른 낭떠러지 끝에 백화수호가 있어 손이 닿을 듯 말 듯 했다.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워 큰 숨을 쉬고 절벽에 매달려서 풀도 잡고 나뭇가지도 잡으며 개걸음하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 움켜잡았던 풀이 뿌리째 뽑혔다. 잠깐 몸이 허공에 뜨는 느낌이더니 떨어지면서 순복이는 정신을 잃었다. 그때 마침 어떤 신만이가 우연히 순복이 떨어지는 장소에 있다가는 밑에서 그녀를 받았다. 어째 이 깊은 산까지 여자가 왔을까? 중얼거리다가는 순복을 업어서는 자기 집에 데려다 눕혔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린 순복이는 또 한 번 기절할 뻔했다. 무서운 모습을 한 사내가 보였기 때문이다. 누구세요? 순복이가 묻자 괴물 형상을 한 사내가 대답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오. 산삼을 찾아 헤매던 중 마침 절벽에서 떨어지는 당신을 보고는 받아서 업고 왔소이다. 괴물이 아니고 사람이었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순복이는 찬물을 한 사발 달라고 해서는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정신을 차리자 일어나 벽에 기대앉았다. 그러자 신만이도 다른 벽을 등지고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만 흘렀다. 침묵을 지키는 게 힘들었던지 신만이는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순복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까불다가 불타는 아궁이에 넘어져서 화상을 입고는 얼굴의 반쪽이 번들거리는 괴물이 되었고 마을과 사람을 피해서 산속에 숨어 살다 보니 신만이 노릇을 하게 됐고 생긴 것이 하도 험악하다 보니 장가를 못 가고 노총각으로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순복이도 자기 신세를 털어놓았다. 부잣집에 태어나 처녀 때까지는 호강하고 잘 살았는데 부모대에 몰락하여 때거리도 없는 양반 총각이 자기 마을에 흘러들어왔는데 우연히 만나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다는 이야기. 신랑이 과거 시험에 급제할 때까지 살림살이를 친정에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별다른 걱정 없이 알콩달콩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림병이 돌아 친정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고 집안 살림살이를 맡은 올케가 구박해서 친정을 나왔다는 이야기에다 자기가 허드렛 일에서 신랑이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가정 살림을 도맡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그렇게 신만이와 순복이는 마주 앉아서 살아온 이야기로 꼬박밤을 새웠다. 그러던 중 신만이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낭자, 저희 이추한 몰글로 낭자께 감히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만 붉히던 신만이는 갑자기 큰 소리로 낭자께 좋은 산삼을 한 뿌리 드릴게요. 라고 외쳤다. 순복이는 속으로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고백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산삼 자랑인가? 하고 어리둥절했다. 결국 산삼을 받았지만 순복이는 신만이의 고백인지 단순한 산삼 선물인지는 알 수 없었다. 마을에 돌아가서 이웃에게 산에서 얼굴 반쪽에 화상을 입은 사내를 만났는데 나에게 산삼을 주더라. 라고 했더니 이웃들이 순복이가 산신령을 만났구나. 라며 놀리는 통에 산신령 이야기를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순복이가 집에 도착하니 이게 웬일인가?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던 신랑이 어사화를 꽂은 사모관대에 백마를 타고 집 마당에 들어서는 것이었다. 소문을 듣고 몰려든 동네 사람들로 삼간초옥이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순복이는 감격에 푹 받쳐 마당에 퍼질러 앉아 대성통곡을 하였다. 대성통곡하면서도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순복은 자기 볼을 몇 번이나 꼬집어 보았다. 그러자 신랑이 어사와 사모를 벗어 순복이한테 씌우고는 겨드랑이를 잡아 일으켜서는 꼭 껴안았다. 살다가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순복은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웠다.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고을 사또도 오고 마을의 유림도 모두 모여 3일간 동네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였다. 순복이는 신랑을 따라서 말로만 듣던 한양에 갈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하루하루가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았다. 촌티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순복은 백분과 동백기름을 사다가 바르며 한양에 가지고 갈 고리짝에 짐을 쌌다. 그런데 한양에 먼저 올라간 신랑에게서는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순복은 허구한 날 살인문 곁에서 급제한 신랑이 보낼 하인들을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는 게 일이 됐다. 반년이 지났을 때 신랑을 찾아가기로 순복은 결심했다. 장터에 가서는 남정네 옷을 사서는 입고 단보찜을 맨 뒤 초립을 눌러 쓴 채 집을 나섰다. 날이 저물면 주막에서 자고 동이 트면 걸어서 보름 만에 한양에 도착하여 궁궐 앞에서 신랑을 기다렸다. 퇴청하는 문이 하나가 아니란 걸 수문장에게서 듣고는 낙심하던 차에 이래 만에 경복궁 영추문을 나서는 신랑을 보았다.
순복은 달려가 얼싸안는 대신에 신랑을 미행했다. 신랑이 서촌의 골목길을 돌고 돌아 어느 아담한 기와집 대문을 두드리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대문을 열고 반겼다. 기가 막혔지만 희한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순복이는 머물던 통이동 주막집으로 돌아가서 생전 처음 너비아니 안주에다 청주한 호리병을 마시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 순보가 내 팔자는 이렇다. 운명의 강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 보자. 순복이는 보름 만에 집에 도착했다.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니 배반하는 잘난 사내보다는 못났더라도 배반하지 않는 사내야말로 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틀 동안 여독을 다스린 다음 산으로 올라가니 색한 너와 집에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신만이 총각은 갑자기 나타난 순복이를 보고 화들짝 놀랐지만 무척 반가워했다. 순복은 신만이와 함께 저녁으로 감자밥 식사를 했다. 밥을 먹고 나자 순복이가 말했다. 나 당신과 가시버시가 돼서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신만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다. 아마 순복이 남편한테 버림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음이 틀림없었다. 신만이는 삼경이 돼서야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찬물 한 그릇 떠놓고 서로 맞절하였다. 잠시 후 신만이가 순복이 옷고름을 풀고 치마와 고쟁이를 벗긴 다음 등잔불을 불어서 껐다. 순복이 알몸으로 반드시 드러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자 신만이가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가벼운 신음을 토해내며 신만이를 끌어안고 낙지처럼 착 달라붙어 몸을 맡겼다. 순복이는 두 팔로 신만이 목을 껴안고 두 다리를 위로 들어올려 신만이의 허리를 휘감았다. 너와 집 지붕이 무너질 듯 요란한 폭풍이 일었고 절정에 다다른 그녀의 신음이 산속에 울려 퍼졌다. 요분질 해대던 순복이의 허리가 활처럼 둥글게 휘어졌다. 그러다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몸을 파르르 떨면서 사지를 힘없이 축 늘어뜨리더니 결국 혼절하다시피 했다. 순복이는 몇 달 만에 그동안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했다. 그녀는 신만이 품속에 안긴 채 마음 깊은 곳에서 처음 느껴보는 편안함과 따뜻함에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었다. 산속의 너와 집에서 새 인연과 함께 봄 같은 새 삶을 시작한 것이다. 세월이 흘렀고 순복은 어느덧 자신을 버린 남편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신만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몇 해 뒤 사람들 입에 어떤 흉한 소문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한양에서 장원급제했다던 그 양반 알지? 순복이 신랑 말이야. 요즘 어느 고을에 사또를 하고 있다더니 관아에서 큰일이 터졌다네. 순복은 어느 날 약초를 팔러 장에 갔다가 우연히 스쳐가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라 생각했다. 귓가에 걸린 소문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름이 또렷이 들려왔다. 그 순복이 신랑이던 그 양반 말이야. 그러자 가슴 깊숙한 곳이 얼어붙는 듯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등골이 서늘해졌다. 사람들의 입은 솔직했다. 사또가 백성들 재물을 강제로 빼앗았다나 봐. 돈 있는 집 자제를 허위 제목으로 잡아다가 은밀히 풀어주고 그 죗값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지. 상부에 들켜서 귀양살이 하러 갔다더군. 난폭하게 관아 사람을 치기도 했다더라. 순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장독대 옆에 앉았다. 눈을 떠서 먼 산을 보니 흐릿했다. 그녀는 신랑이 한양으로 떠나던 날을 떠올렸다. 한양에 큰 집을 구한 다음에 하인을 내려보낼게. 조금만 기다려요. 그 말이 한겨울 바람처럼 귀를 때렸다. 순복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가슴은 이상하게도 크게 아프지도 크게 뛰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전의 상처를 다시 쓰다듬는 느낌이었다.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내 신랑 참 어찌 그런 길을 갔을꼬. 사람 마음이란 게 참으로 알 수 없는 기라. 순복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저는 그분을 이미 오래전에 떠나보냈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전 남편의 몰락이 자신과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때 온 인생을 걸었던 사람의 침몰이 이상하리만큼 짠하게 느껴졌다. 사람을 그렇게 짓밟고 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그날 밤 신만이가 물었다. 무슨 일 있었소? 순복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간 인연이 한 바퀴를 돌아서 마침내 다 끝났구나 싶어서요. 순복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는데 신만이가 손으로 부드럽게 배를 한번 만졌다. 순복이 조용히 신만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산속 너와 집에는 바람 소리만 잔잔히 흘렀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